네, 이번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섰고요. 이 내용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처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맞수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 의원님. 이해찬 대표가 직접 이렇게 나섰어요. 며칠 전만 해도 대변인이 사과의 메시지를 전해서 대리 사과 논란도 있었어요. 네, 어떻게 대리 사과 논란은 이 전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나쁜 이렇게 얘기한 것이어서 조금 사안이 다르긴 합니다. 13일에 강훈식 대변인이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던 부분은 그 기자에게 했던 언급 외에 우리 당에서 그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보다는 기자 발언에 대한 나쁜 그 발언에 대한 논란이 더 컸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는 진실의 시간입니다. 추모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진실의 시간 앞에서 누구도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져야 될 짐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진실도 규명해야 되고요. 근데 그 규명의 방식을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가 진상규명하는 걸 봐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판단만 남은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져야 될 짐도 많습니다. 서울시장은 사실상 넘버 2의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져야 될 짐이 굉장히 커서 이해찬 대표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되 파장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들 조심하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인터넷상에서 일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동의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저는 진상규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일단은 이 대표가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어렵다. 서울시가 밝혀라. 이렇게 넘긴 거거든요. 사실 지금 당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측에서 생각한다고 국민들이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약간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정치 세력으로서 오면서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이런 사회 문제에 대응했던 것이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을 이제 많이 내세웠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피해자에게 최대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 세력을 공격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 이슈를 다루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보면은 당장 이해찬 대표도 아까 우리가 자료 화면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라는 단어를 처음에 쓰다가 의식적으로 뒤에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의도성이 있었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다소 좀 더 중립주의적으로 이제 가는 시각을 가지고 된 것이거든요. 이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과 과를 살피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백선엽 장군에 대한 파묘 논란이 있었을 때도 어떤 공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중대 과오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서훈이나 아니면 공을 치하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민주당인데 바로 자가당착적인 모습이 박원순 시장께서 지금까지 해오선 공정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다수간의 흠결이 발견되었으면은 그 주장을 또 시건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대응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지점에서 아까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다소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주체들이 등장하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국정조사라든지 그러니까 의회가 하는 아니면 또 검찰이 수사를 해라 이런 언급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해보면 피해 호소인 민주당은 그렇게 쓰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은 피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고소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피해자는 법적으로 피해 사실이 확정됐을 때 쓰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확정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꼭 이렇게 써라. 뭐 이거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쓰는 건데 저는 고소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시각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저게 만약에 확정되면 피해자가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러나 더 중립적인 표현은 고소인이라고 고소인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생각하세요? 대해 네. 가지고 뭐 민주당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 사안에 있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뭐 어떤 철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민주당이 그런 거 신경 쓰는구나 하겠지만은 보통 이런 전환의 계기라는 것들이 자기 진영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인권 수사를 부르짖은 순간이 언제냐면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나왔을 때 그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정립됐거든요. 네. 그 전에는 어떤 뭐 거기 조사받던 분이 뭐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그런 인권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 의원님은 일단 일관성은 없다.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지금 용어라는 것도 네. 피해 호소인이라는 것은 저는 언론에서 쓰는 경우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이 이번에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재정립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네. 북한이 뭘 쏘면 계속 미사일이 하다 요즘 발사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아까 조국 장관 일가 수사할 때도 보면은 증거 인멸이라고 보통은 얘기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건 증거 보존이다라고 이제 그쪽 인사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런 용어의 어쨌든 전환만으로 상황을 돌파하기는 이번에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저 저는 말씀 생각합니다. 중에 네. 민주당이 인권 개념이 약했다. 이건 맞지 않죠. 저부터 그렇고 민주당은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반인권적인 고문, 수사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인권 개념에 대해서는 한결같았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의 과제로서 인권적 수사가 이제 개념으로 확립된 건 조국 전 장관을 계기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지금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뭐 사실 저희 당의 이제 양금희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인데 이 법안의 그 골자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형사 피고소인이 뭐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사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조사나 수사의 절차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있기 때문에 이 고소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피고소인 뭐 이 건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실제 어떤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하지만 사실관계는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주장한 것인데 저는 뭐 저희 당의 의원님들이 어떤 취지로 이 법안을 냈는지는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상 이번에 진실을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또 이제 법의 원칙을 살펴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치에 위배되는 것이 갈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는 완전히 공감하지만은 네. 앞으로 토론 과정을 좀 더 겪어야 거쳐야 될 것 된다.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 2차 가해를 다들 걱정하세요. 근데 국정조사가 벌어지면 그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국회에는 보안이 없다. 국회에는 어떤 보안 자료를 줘도 다 공개되는 곳이고 그게 그대로 공개되냐? 그렇지 않죠. 각 정파의 입장에 따라 부분이 나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2차 가해를 각오하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네, 그렇죠. 이 말씀이신가요? 부분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합의뿐만 아니라 저는 고소인의 합의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드러나는 그렇죠. 거죠. 지난 4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같지 않았겠습니까? 4년이. 네, 그게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중하게 논의를 해가야 된다. 그럼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방지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호재를 만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그 내년 재보선이 뭐 대권 운운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이게 이 불행한 사안이라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건 정치권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박원순 방지법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미 정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성추행 문제가 너무 큰 문제잖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법적으로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사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대한 정의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사의 결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 거 목적이 상실됐을 때 수사를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법적으로. 이런 세세한 논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까 그 4월 재보선까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자리도 그렇고 서울시장 자리도 그렇고 뭐 놓아버릴 수는 없는 중요한 자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일단은 후보는 못 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원 당규가 무리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만약에 그 정신을 여야가 다 받아서 법으로 확립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래통합당은 사실은 대선 때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라면.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치른 선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정파가 있어요. 그 정파에서 대통령도 내고 서울시장도 냈어요. 근데 내가 만든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내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내지 않으면 그 정파는 사실은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법으로 확정된 거라면 그건 지킬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런 법은 통과 안 될 거라고 이번에 어쨌든 생각합니다. 개정을 해서라도 네, 저는 그런 후보를 내야 입장인데 저는 네. 아마 민주당은 되게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젠더 이슈가 이렇게 첨예하게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민주당은 예를 들면 중요 그 공직 후보를 뛰어난 여성들이 네, 민주당에 그런 많이 얘기가 있기 있더라고요. 때문에 네. 여성들 중심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순전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 뭐 사실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여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것도 책임 방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학생이 공부를 안 됐고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시험을 안 보겠다 이러는 거는 좀 이상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여당이 다만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다소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보를 낸다면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다른 편법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 뭐 부산 지역이 아니면 서울 근교의 뭐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시민사회 후보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대놓고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저도 아까 바꿔서 네, 최민희 후보를 의원님 말씀에 내고. 공감하는 게 미래통합당도 탄핵당하고 나가지고 대선 후보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으로서 옳은 선택이었다 보는 것이고요. 예. 네, 그럼 이견이 없으시네요. 다음 주제로 가보죠.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일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이 대법원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TV 생중계 결정까지 내려져서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쟁점을 보겠습니다. 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해서 자, 이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이 판결이 갈렸어요. 네, 이거는 저는 법원의 판결이 특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너무 판사마다 다른 판결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춘천시장, 지금 현재 춘천시장입니다. 이분이 그 명함을 공공장소, 네. 그러니까 허용이 되지 않은 곳에서 명함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 이제 그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TV 토론에서 당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라고 얘기하니까 춘천시장이 아닙니다라고 네. 답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도 이재명 지사도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그것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TV 토론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이게 똑같은 허위사실로, 사안이라는 네. 거예요. 춘천시장도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법적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라고 하니까 없다고 얘기했고 이것도 같은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 경우 어떻게 됐냐? 1심에서는 그
시장 상실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90만 원으로 깎여서 구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사안에서. 자, 예. 그러면 저는 뭐 사실 이 판단에 대해 가지고 뭐 저랑 당적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재명 지사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다툰 데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유죄로 인용되게 됐을 때 네. 앞으로 저도 공직선거를 나간 입장이지만은 상대 후보에게 굉장히 함정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면 일부 사실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뭐 사실 즉석에서 답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최민희 의원님한테 살면서 도로교통법 위반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직선거 토론회 자체가 희화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엄중한 위반을 물어보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선문답처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 고의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좀 이번 판결이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되지 잣대가 않을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안은 좀 그렇게 가볍게 들여다볼 부분은 아니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 이게 화제가 되고 있고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게 여러 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본인이 그런 질문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거짓을 말을 했다, 의도적으로 말을 했다. 저는 뭐 그 이런 부분이 아마 차원에서. 판단의 지점이 될 것 네네. 같고요. 실제로 강제 입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표현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는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법적인 절차 내에 있는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입원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법적으로 없는 절차인데 강제로 입원한 것이냐, 그 강제라는 단어가 가진 어떤 모호성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답이 또 주장하는 바뀔 거거든요.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그래서- 부분은 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보단 다른 문제가 더 커서 주목받은 문제예요. 그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친형을 강제 입원한 데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무죄가 났죠. 그거 무죄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느냐였다고요. 그게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법적인 판단이 1심에서 무죄가 난 거예요. 네. 근데 2심에서는 그걸 300만 원 벌금형을 때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강제 입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무죄가 되는 게 맞다. 요게 내일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요게 다수설입니다. 네, 근데 그런데 그거 어떻게 예측할 수 생각하세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요. 파기환송?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는 강제 입원을 무죄로 했기 때문에 강제 입원 시킨 적 있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함정이 아니죠. 질문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법률가니까 강제 입원에 초점을 맞추면 강제 입원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답한 거로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내일 이게 판결도 무죄가 나지 저는 않을까. 무죄가 나야지 맞는 거다. 그러니까 파기환송. 네,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 법리적으로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정치적 파장이 클 사안이니까 그만큼 대법원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전원 합의체로 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최 봤을 때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셔야죠. 나는 어떻게 아니, 생각한다? 원래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이런 질문에. 지난번에 주호영 대표 될 거냐 말 거냐. 예. 그럴 때도 네. 저는 네. 주호영 대표가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끝까지 침묵했어요. 그거야 뭐 맞아요. 자당의 문제니까 제가 적을 만들지 않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그냥 단정적으로 내 생각은 말하지 않겠다. 저도 이번에 굳이 따지자면 아까 말했던 이유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내일이면 네. 다 들통나요. 네. 다음 주에 못 뵐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보죠. 이제 내일 드디어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네. 일단 두 원내대표 말을 좀 잠깐 들어볼까요? 21대 국회 개원식과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정 현안에 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서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합의는 했어요. 네. 저는 사실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임위를 위원장을 다 가져가라. 그리고 책임 정치해라. 우리는 야당의 역할을 새로운 형태로 하겠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하여튼간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제안하는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걸 뭐 원한 그대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게 아마 알겠습니다. 저희의 주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국회에서 멋진 창을 휘두르시고 멋진 방패로 막아주시고 네. 좀 그런 국민 속 시원한 국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마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